어디서 거짓말을! 꼬맹이 주제에 사기까지 치다니! 호텔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던 구두 닦기. 12살. 때 묻은 점퍼에 구두향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천억짜리 계약석에서 아랍어를 했습니다. 중동 재벌의 눈이 커졌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71살 회장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걸까? 태원해운을 일군 거인. 바다 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텅 빈 저택에서 홀로 밥을 먹던 그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도대체 그 아이가 뭐길래? 회장은 왜 처음 본 아이를 집에 데려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71살의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원해운을 일군 거인. 바다 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 그런 그가 새벽 5시 텅 빈 저택에서 홀로 눈을 떴어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용산구 한남동.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세워진 저택이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2층 복도를 걸어 아내의 영정 앞에 섰어요. 물 한 잔을 올리고 향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도연의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혼자야. 낮은 목소리가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7년째 같은 아침이었죠. 아들 도훈의 방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어요. 15년째 잠긴 문이었습니다. 열쇠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 방 안에는 아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해운학과 졸업장, 벽에 걸린 첫 출항 사진, 28,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웃던 날의 기억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문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12인용 테이블 위에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가정부 김 여사가 미역국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이 생신이시잖아요.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생일을 챙길 사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내는 7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15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며느리는 실종됐고 손자는 태어났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차 준비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가 뒤에서 한숨을 쉬었지만 도연은 듣지 못한 척했어요. 아침 8시 회장 전용 차량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오늘 일정을 읊었어요. 오전 10시 중동 바이어 미팅, 오후 3시 이사회입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르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위로 컨테이너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태원해운에 배었어요. 자신이 50년 동안 키워온 회사, 수천억 원의 재국. 그런데 그 끝에 남은 건 뭘까요? 텅 빈 식탁과 잠긴 방문뿐이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멈췄어요. 횡단보도 위로 할머니 손을 잡은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도연의 시선이 그 작은 등을 따라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조카 차성윤 52 전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빈틈없는 미소, 정돈된 넥타이. 누가 봐도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대화는 늘 업무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미팅 준비는 됐나?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성윤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완벽하고 차갑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건물,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중에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도연 앞에 다시 텅 빈 식탁이 놓여 있었어요. 김 여사가 차려놓은 저녁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들 방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내렸어요. 오늘도 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어둠만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겠어. 낮은 독백이 흘러나왔어요. 70년을 살았고 50년을 바다 위에서 보냈습니다. 제국을 세웠지만 왕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명은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구두약 냄새를 풍기며 12살 소년의 모습으로 그는 그때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원해운 본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천억. 회사의 운명이 걸린 숫자였어요. 중동 최대 해운사와의 선박 계약. 이 계약이 성사되면 태원해운은 아시아 최고가 됩니다. 실패하면 그 반대였죠. 도연은 회의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무슨 일이야? 박 실장이, 통역사 박 실장이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의식이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이던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박 실장, 중동 전문 아랍어 통역사. 이번 계약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알카심 회장은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랍어로만 협상하는 사람이었죠. 대체 인력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만 해운 전문 아랍어 통역사가 국내에 5명뿐입니다. 전부 일정이 잡혀 있어요. 도연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3천억짜리 계약이 통역사 1명 때문에 무산될 판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성윤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빈틈없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대안을 찾아봤습니다. 말해봐.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알카심 측에서 양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카심은 모국어가 아니면 계약서에 서명 안 해. 10년 전에도 그랬어. 그 고집은 안 변해. 성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럼 일정을 미루는 건 상대가 오늘 오후 비행기로 들어와. 미룰 시간이 없어.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그 위로 태원해운의 컨테이너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50년이었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중고 화물선 한 척으로 시작한 회사가 이제 아시아를 호령하는 해운 제국이 됐어요. 그런데 통역사 1명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니.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가 직접 나가겠어.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요? 마중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성의를 보여야 시간을 벌 수 있어. 도연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내일 오전까지 통역사를 찾아. 어떻게든. 오후 4시 인천공항 귀빈 라운지. 알카심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알카심은 60 중반의 남자였어요. 하얀 칸두라를 입고 눈빛은 사막의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도연이 아랍어로 짧은 인사를 건넸어요. 마르하바 알카심 회장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카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남회장의 아랍어 실력이 여전하시군요. 인사 정도는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계약 협상은. 도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알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다는 거죠. 걱정 마세요. 내일 오전이면 충분합니다. 도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시간을 벌긴 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택 서재에서 도연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아들 도훈의 사진이었습니다. 해운학과 졸업식 날. 28, 눈이 부시게 웃고 있던 아이. 도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스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훈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통역 걱정 따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아랍어, 영어, 중국어. 도훈은 다 할 줄 알았으니까요. 사진을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통역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 너머로 인천항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내일 계약이 무산되면 태원해운은 끝입니다. 50년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신에게 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명은 가끔 자격 없는 자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내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구두약통을 든 12살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명은 이미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서울 중심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알카심과의 미팅까지 2시간. 통역사는 여전히 없었어요. 밤새 연락을 돌렸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이른 아침인데도 북적였어요. 비즈니스맨들, 외국인 관광객들, 호텔 직원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리 와. 경비원 2명이 누군가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도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어요. 낡은 운동화, 때 묻은 점퍼, 손에는 구두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이 소리쳤어요. 손님이 불렀다고요. 구두 닦아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비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투숙객 아니면 출입 금지야. 몰라. 진짜예요. 저기 계신 아저씨가. 소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년을 불렀다던 손님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거짓말은. 꼬맹이 주제에 사기까지 치냐? 사기 아니에요. 소년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구두약통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 순간 호텔 뒷문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만식? 50대 중반. 호텔 야간 설비 기사였어요.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만식은 멈춰서서 소년을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떠오르지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즉, 요즘 저런 애들 많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없이 거리에서 자라는 아이들. 호텔 주변에서 종종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경비원이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얼씬거리면 경찰 부른다. 알았어?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가 악물린 입술,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의 눈빛,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소년이 끌려가다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일순정적, 소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리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만식이 출구로 향하다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꼼짝도 않고 소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 양반은 또 뭐야? 만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미팅 준비해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소년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 왜 저렇게 당당했을까요? 쫓겨나면서도 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까요? 12살. 도훈이가 저 나이였을 때 어땠더라.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났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계약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알카심 일행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역사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도연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알카심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알카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행원이 귓속말을 했어요. 알카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랍어가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3천억. 그 숫자가 눈앞에서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아까 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을 따돌리고 몰래 들어온 거였어요. 손에는 여전히 구두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년이 알카심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랍어였습니다. 신발이 더러우시네요. 닦아드릴까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알카심의 눈이 커졌어요. 수행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가 아랍어를 했어요. 그것도 사투리 없는 정확한 발음으로. 도연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아랍어를 했어요. 그것도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던 구두 닦기 아이가. 알카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녀석이 갑자기 소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알카심이 손을 들었어요. 멈춰. 아랍어였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얼어붙었어요. 알카심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역시 아랍어였어요. 이름이 뭐지? 강준호요. 어디서 아랍어를 배웠나? 소년이 잠시 망설였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알카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랍어를 했나? 네. 배 타는 일 하셨거든요. 중동에 자주 가셨대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배 타는 일, 중동,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알카심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사막에 매갔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로군. 소년에게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라. 경비원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도연이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소년이 의자에 앉았어요. 구두약통은 의자 밑에 두었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알카심을 바라봤어요. 알카심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남회장, 이 아이가 통역할 수 있겠나? 도연은 소년을 바라봤어요. 12살, 때 묻은 점퍼, 맨손으로 구두약통을 들고 다니는 아이. 그런데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해보죠. 소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이 첫 문장을 말했어요. 태원해우는 중동 항로에서 30년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아랍어로 옮겼어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어요. 알카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 하지만 가격이 문제야. 소년이 한국어로 통역했어요. 가격이 문제라고 하십니다. 도연이 서류를 펼쳤어요.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소년이 다시 아랍어로 옮겼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지치지 않았어요. 전문 용어가 나올 때마다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적절한 표현을 찾아냈습니다. 해운 용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도연은 협상을 하면서도 자꾸 소년을 쳐다봤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뭘까? 어디서 왔을까? 왜 저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 3시간이 지났어요. 알카심이 펜을 들었습니다. 좋아. 계약하지. 도연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어요. 3천억.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이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알카심이 서명을 마치고 소년을 바라봤어요. 꼬마, 이름이 준호라고 했나? 네. 훌륭한 통역이었어. 내 수행원들보다 나았어. 소년의 귀가 빨개졌어요. 처음으로 어린아이다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알카심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 남회장 사람인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해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니까요. 그런데 왜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상한 대답이 나왔어요. 아직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알카심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인연이라는 게 있지. 나도 젊을 때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소년에게 구해진 적이 있어. 그 소년이 지금 내 오른팔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팅이 끝났어요. 알카심 일행이 먼저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도연과 소년만 남았어요. 소년이 의자 밑에서 구두약통을 꺼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도연이 말했어요. 잠깐. 소년이 멈췄어요. 이름이 강준호라고 했지? 네. 나이는? 12살이요. 부모는?
소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방어막이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2살. 부모 없이 구두약통 하나 들고 세상을 버티는 아이. 도훈이가 저 나이였을 때 뭘 하고 있었더라.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학교 다니고 축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있었죠. 집은 있나? 소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서 자? 그냥요. 이곳저곳이요. 도연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왜 이 아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왜 그냥 보내기가 싫은 걸까요?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라.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 갈 곳을 찾아줄게. 그날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연과 소년이 나란히 걸어 나왔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쫓겨나던 구두 닦기 아이가 태워내온 회장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경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오만식이었습니다. 퇴근했다가 두고 온 점퍼를 가지러 다시 온 길이었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아까 쫓겨나던 그 아이가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장처럼 보이는 노인과 함께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만식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호텔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이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이 아이는 다 도연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짧고 단호했습니다. 소년이 머뭇거렸어요. 이런 차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비서실장이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 신원을 조회해 봤는데요. 그래서 기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없고 미아 신고도 없고 가출 신고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알았어. 일단 집으로 가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소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동자에 불빛이 반사됐어요. 도연은 그 옆모습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왜 이 아이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걸까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소년이 차에서 내리며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이런 집은 TV에서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그래. 진짜요? 소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어린아이다운 감탄이 섞였어요. 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정부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소년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 아이는 오늘 여기서 잘 거야. 방 하나 준비해줘. 네. 네. 알겠습니다. 김 여사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년이 현관에서 망설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어요. 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신발 벗고 들어와. 소년이 조심스럽게 운동화를 벗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얼른 발을 숨기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 여사, 이 아이 목욕시키고 새 옷 좀 줘. 네, 회장님. 소년이 김 여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이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이 기록 더 파봐.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그 아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에 맡기실 건가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설. 그 단어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일 생각해.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김 여사가 소년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도연은 눈을 의심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은 소년은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얼굴에 묻은 때가 사라지니 피부가 하얗게 드러났어요. 눈이 유난히 컸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걸까요?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군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12인용 테이블 위에 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뿐이던 그릇이 2개가 됐어요. 소년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밥 먹어요? 그래. 혼자요? 원래는 그랬지. 소년의 눈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어요. 도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2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김 여사가 밥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 소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을 뜨다가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아니요. 그냥. 소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따뜻한 밥 먹는 거 오랜만이라서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저렸어요. 12살. 따뜻한 밥 한 끼가 오랜만인 아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년이 밥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체할까봐 2개의 그릇, 텅 비어있던 식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도연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이면 보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저택에 있었어요. 내일 보내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키지 않았어요. 도연은 매일 아침 소년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소년도, 도연도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소년을 손자처럼 챙겼어요. 간식을 만들어주고 빨래를 해주고 저녁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준호야,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년이 김 여사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김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 같은데요. 소년의 말에 김 여사가 웃었어요. 도연은 서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택에 웃음소리가 들린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비서실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설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시설.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도연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 네. 얼마나요? 내가 말할 때까지.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중동계약 성사 보고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3천억이라니. 태원에온의 새 역사입니다. 차성윤 전무가 도연을 치켜세웠어요. 늘 그랬듯 빈틈없는 미소였습니다. 회장님의 결단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칭찬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자꾸 소년 생각만 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성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택에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가 그래? 직원들 사이에서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들 궁금해합니다. 성윤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신경 쓸 것 없어. 하지만 회장님 체면이. 내 체면은 내가 알아서 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을 되찾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성윤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묘한 찝찝함이 남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녁 저택 정원. 도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심어둔 나무들 사이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요? 그래. 소년이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정원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소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응. 저. 내일 나갈게요. 도연이 소년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왜? 패 끼치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소년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그냥 원래 있던 데로요. 원래 있던 데가 어딘데? 소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원래 있던 곳. 그게 어디였을까요? 길거리였을 겁니다. 도연의 가슴이 저렸어요. 준호야. 네. 가지마.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있어. 더 있어도 돼. 근데 이유 묻지 마. 나도 몰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자신도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소년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정말 있어도 돼요? 그래. 짐 안 될까요? 넌 짐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고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년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아이 방을 꾸며 제대로. 네. 가구 새로 넣고 책상도 놓고 학교 입학 절차도 알아봐.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입양 하시는 겁니까? 아니, 입양은 아이가 원할 때 해. 지금은 그냥 내 책임 아래 두는 거야. 회장님, 그게 무슨. 그냥 해.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후에 가구가 들어왔어요. 소년의 방에 새 침대가 놓였습니다. 책상이 들어왔어요. 책꽂이에 책이 꽂혔습니다. 소년이 방을 둘러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래. 진짜요? 진짜. 소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도연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저택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닫혀있던 방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의 시작만은 아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평화를 깨뜨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년은 저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도연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가정교사에게 수학과 영어를 배웠어요. 저녁에는 정원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어요. 가정부 김 여사는 소년을 친손자처럼 챙겼습니다. 준호야, 간식 먹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 공부는 잘 됐어? 네. 수학이 좀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소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한 달 전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연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덜 괴로워졌습니다. 식탁에 앉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퇴근길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저택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서재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 안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야? 회장님과 저뿐입니다. 도연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그렇다면 누가 열었을까요? CCTV 확인해봐.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택 내부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새벽 3시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소년이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영상이 끊겼어요. 이게 전부야? 네. 그 이후 영상은 손상되어 복구가 안 됩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준호를 불러. 잠시 후 소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도연의 표정을 보더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여기 들어왔니? 네. 아니요. 자고 있었는데요. CCTV에 내가 찍혔어. 소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 아니에요. 진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영상에 내가 나와? 소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랬을 리 없다고. 그런데 증거가 있었어요. 다음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웃집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귀금속이 사라졌는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저택 방향으로 뛰어가는 아이를 봤다고 했어요. 경찰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 방을 수색해야겠습니다. 도연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형사들이 소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내려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귀금속이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웃집에서 도난당한 물건과 일치합니다.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소년이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소년에게 다가갔어요. 꼬마, 할 말 있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도연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저녁 형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라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소년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준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안 먹을래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믿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내일 얘기하자.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CCTV, 목격자, 증거물, 마치 누군가 짜놓은 각본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어요. 한 달간 울리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아직 숨겨져 있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김 여사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갔지만 그대로였어요. 도연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에서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웃집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언론에 흘러나가면 회사의 타격이 클 겁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차성윤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니, 걱정처럼 보이게 만든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 아이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윤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체면도 있잖습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두닦이 출신 도둑을 집에 들였다는 소문이 퍼지면. 닥쳐. 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성윤의 입이 닫혔습니다. 그 아이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마. 하지만 증거가. 나가. 성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도연은 소년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대답이 없었어요. 문 열어.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에 인계한다. 소년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한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해.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안 했다고. 자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돌아섰어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한 달 전까지 모르던 아이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저택 앞에 섰습니다. 소년이 현관으로 나왔어요. 깨끗하게 세수한 얼굴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문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준호야, 준호야. 소년이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 미소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소년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은 2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등이었습니다. 한 달 전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던 그 등이었어요. 그때도 저렇게 당당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소년이 경찰차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소년이 고개를 돌렸어요.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연의 손이 커튼을 움켜쥐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소년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앞을 빠져나갔어요. 골목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창가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0년을 살았어요. 수많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세우고 경쟁자를 꺾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선택은 처음이었습니다. 도훈이가 떠올랐어요. 15년 전 아들을 잃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내보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어요.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울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서재 시계가 9시를 알렸습니다.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 달간 울리던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12인용 테이블 위에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2개였던 그릇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오래도록. 돌아서는 그의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그릇 하나가 놓인 테이블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시작한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뭔데? 그 아이가. 준호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보호시설로 이송되던 중에 경유지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색 중인데 단서가 없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디야? 관할 경찰서입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코트도 입지 않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가 달렸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보고했어요. 이송 차량이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도망친 거야? 누가 데려간 거야?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CCTV에는 아이가 혼자 걸어나가는 장면만 찍혀 있어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혼자 걸어나갔다. 12살 아이가 한밤중에 휴게소에서 혼자 수색은 하고 있는 거야? 주변 반경 5km를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도연이 형사의 말을 끊었어요. 휴게소로 가자. 네. 직접 볼 거야. 빗속을 달려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우산도 없이 휴게소를 돌아다녔어요. 편의점, 화장실, 주차장. 소년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휴게소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못 봤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옷이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기, 남도연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요? 저 오만식이라고 합니다. 호텔 설비 기사요. 그날 로비에서 회장님 뵀었는데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호텔 로비. 소년이 쫓겨나던 날. 무슨 일이요? 저 뉴스에서 아이 실종 소식을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났는데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에 호텔 뒷골목에서 수상한 차를 봤습니다. 수상한 차? 검은 승합차였어요. 아이 하나를 태우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거든요. 근데 뉴스에 나온 아이가 그날 회장님이랑 같이 있던 아이 같아서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번호판 기억나요? 일부만요. 서울 34. 뒷자리는 잘. 그것만으로도 돼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자마자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알려줬어요. 이거 추적해봐요. 검은 승합차, 서울 34로 시작하는 번호판. 형사가 즉시 움직였어요. 도연은 휴게소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폭우였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는 거니?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신에게 빌어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빌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해라.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도연은 차에 타지 않았어요.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비를 맞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만 따뜻한 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가 또 울렸어요. 형사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디야? 그 차가 회장님 회사 쪽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눈이 좁아졌어요. 누구?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태원해운 관련 페이퍼 컴퍼니로 등록된 차량입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태원해운 내부자. 누군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지?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왜? 대답은 없었어요. 폭우만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빗속을 걸어오는 누군가. 도연은 눈을 비볐습니다. 환각인 줄 알았어요.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왔어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준호였어요. 폭우 속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빗속을 걸어오는 그림자,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온 얼굴, 준호였어요. 준호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빗속으로 뛰어나갔어요. 소년이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도연이 소년 앞에 섰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얼굴을 적셨어요. 너 어디 있었어? 어떻게 여기까지? 소년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튀었어요. 어떻게 온 거야? 걸어왔어요. 어디서부터? 몰라요. 그냥 계속 걸었어요. 소년의 눈에서 물이 흘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집에 오고 싶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쥐어짜였어요. 여기가 집인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소년을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소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풀어졌어요. 작은 손이 도연의 등을 잡았습니다. 움켜쥐었어요. 두 사람은 폭우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울렸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형사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아이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돌아왔어요. 형사가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껴안고 있는 노인과 아이.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소년을 일으켜 세웠어요. 걸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두 발자국을 떼자마자 휘청거렸어요. 도연이 얼른 잡았습니다. 엎혀. 괜찮아요. 엎이라고 했어. 소년이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등에 엎였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걸까요? 도연은 소년을 업고 구급차까지 걸어갔어요. 발이 무릉덩이를 밟았습니다. 옷이 더 젖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구급차에 탔어요. 소년을 눕혔습니다. 구급대원이 체온을 쟀어요. 저체온증입니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요. 빨리.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소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준호야.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소년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차에서 내렸는데 누가 몰라요. 얼굴을 못 봤어요. 그냥 어두운 데 있다가 도망쳤어요. 도연의 눈이 좁아졌어요. 누군가 이 아이를 잡아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어?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납치했다가 도망가게 내버려뒀다. 말이 안 됐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소년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어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도연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아이를 찾으셨다고요? 응. 병원이야. 다행입니다. 그런데, 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차량 소유주가 확인됐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구야? 태원해운 자회사 명의입니다. 3년 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인데 실소유주 추적이 필요합니다. 추적해.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태원해운 자회사. 누군가 회사를 이용해서 이 짓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12살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아이. 누가 왜 이러는 걸까요? 날이 밝았어요. 도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눈을 떴어요. 아저씨. 응. 여기 있어. 진짜 안 훔쳤어요. 소년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금고도 귀금속도.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도연은 소년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알아. 진짜요? 응.
이제 알아.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소년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납치를 당했는데 기억이 없다니.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더 캐묻지 마세요. 형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소년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도연은 서재에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금고 사건. 다시 조사해. 네.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해. 전문가한테 맡겨서 복구할 수 있는지 봐.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다음 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사건 당일 녹화 파일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는데 자연 손상이 아닙니다. 도연의 눈이 좁아졌어요. 누가 조작했다는 거야? 서버 기록을 확인했더니 삭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웠다. 그렇다면 서버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저와 회장님 그리고 차 전무님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윤. 설마. 알았어. 나가봐.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 서버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내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내부자는 성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저녁, 도연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어요. 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15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어요. 아들 도훈의 기록이 담긴 파일, 사망신고서, 교통사고 보고서, 며느리 김수진의 실종 신고서,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훈의 가족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 관련 서류, 분명히 있었던 것들이 없었어요. 도연은 미간을 좁혔어요. 누군가 지웠다. 15년 전에. 왜? 무엇을 숨기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의문이 쌓였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아이가 나타났을까? 왜 하필 알아버를 할까? 왜 하필 호텔 로비였을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희망을 품으면 안 됐어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려고 나섰다가 실패만 거듭했어요. 사기꾼들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찾는 걸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르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전화가 울렸어요. 사설조사 업체였습니다. 예전에 의뢰했다가 중단했던 곳이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요? 예전 의뢰건. 혹시 다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왜 갑자기? 새로운 단서가 생겼습니다. 15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목격자? 사고 당일에 다른 차량을 봤다는 사람입니다. 도훈 씨 차를 들이받은 트럭 말고 다른 차가 있었다고. 내일 만나자. 사무실로 와.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불빛, 그중 어딘가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도연은 서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밤새 서리를 뒤졌어요. 어딘가에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찾아야 했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 아이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운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진실이 뭐든 마주하겠다고. 그런데 그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아침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만식이었어요. 호텔 설비 기사. 며칠 전 수상한 차량 정보를 알려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오만식입니다. 무슨 일이요? 호텔 지하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상한 거? 10년도 넘은 보관함이 있었거든요. 누가 맡기고 안 찾아간 건데. 이름표에 적힌 이름이요.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수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김수진.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어요. 손이 떨려서 시동을 2번이나 걸었습니다. 호텔 지하 창고. 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보관함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겁니다. 열쇠는 없어서. 부숴요. 만식이 공구를 가져왔어요.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녹슨 금속이 떨어져 나갔어요. 보관함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편지 한 통, 아기 손도장이 찍힌 종이, 낡은 사진 한 장.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15년 전 실종되기 전에 며느리.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꼭 찾아줄 거야. 도연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준호. 강준호. 편지를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 아버님, 제가 먼저 갑니다. 아이는 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도훈 오빠의 사고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제발. 수진 올림. 도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만식이 놀라서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쫓고 있었다. 수진이 아이를 숨겼다. 그 아이가 준호였어요. 도연은 소년의 머리카락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혈액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급행으로 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사흘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이 전화했어요. 친손자로 확정됩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8%입니다. 전화기를 든 채 도연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참을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과지를 내려다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었을 때도 참았습니다.
아내를 보냈을 때도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포기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구두약통을 들고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쫓겨나면서도 당당했던 그 아이가 내 손자였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남았어요. 누가 며느리를 쫓았을까? 누가 아들을 죽였을까? 누가 기록을 지웠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부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이 걷히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찾아야 했어요. 진실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녁 먹으래요. 도연은 소년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훈의 눈, 수진의 코, 자신의 이마. 어떻게 몰랐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 가자.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소년 옆을 지나가다 멈췄어요. 손을 뻗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년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도연이 먼저 걸어갔어요. 소년이 뒤따라왔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12인용 테이블에 그릇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밥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사설 조사팀을 투입했습니다. 금고 사건 CCTV 조작, 소년 납치에 사용된 차량, 15년 전 아들의 사고,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어요.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CCTV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삭제 작업이 이루어진 시점에 접속한 IP가 확인됐습니다. 누구야? 차성윤 전무님의 개인 단말기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예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더 있어? 네. 15년 전 기록도 찾았습니다. 조사팀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영상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도훈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였어요. 당시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사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훈의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 뒤로 트럭 한 대가 따라붙었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높였어요. 도훈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저 트럭은 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인데 실소유주가 차성윤 전무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성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죽인 것도, 며느리를 쫓은 것도, 손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전부 성윤이었어요. 왜? 도연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회사, 권력, 후계자 자리, 도훈이 살아있으면 자신은 영원히 2인자였으니까요.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사회를 소집해 다음 날 오전 태원해온 본사 대회의실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차성윤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늘 그랬듯 빈틈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오늘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도훈의 차가 들이받치는 장면.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성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트럭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연이 성윤을 바라봤어요. 차성윤 전무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성윤에게 쏠렸습니다. 성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앉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성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CCTV 조작도 내 짓이지. 금고 사건도, 그 아이 납치도. 성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부인해봤자 소용없어.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 성윤에게 다가갔어요. 차성윤 씨,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성윤이 끌려가다 멈췄어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가면이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버렸잖아요.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이사들이 움찔했습니다. 친자식만 챙기셨잖아요. 도훈이한테는 뭐든 다 해주시면서 저는요? 저는 뭐예요? 성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딱 한 번만 회장님 입으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한 번도 저를 안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건 도훈이뿐이었잖아요. 형사가 성윤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도훈이만 없으면 회장님이 저를 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 손자까지 나타났잖아요. 끝도 없이. 성윤이 끌려나갔어요. 고함 소리가 복도에서 울리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건 자책이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왜 몰랐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성윤의 그 갈증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잘못은 성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회의실에 도연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끝났어요. 15년간의 비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이었어요. 저녁,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멈춰 섰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모든 걸.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소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할 얘기가 있어. 앉아. 소년이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차 전무가 잡혀갔어? 네, 들었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도연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누명을 씌웠어. 금고 사건도 도둑 사건도 다 그 사람 짓이었어.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에 내 아들을 죽인 것도 그 사람이야. 며느리를 쫓아서 숨게 만든 것도. 소년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김수진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어. 도연이 소년의 눈을 바라봤어요. 똑바로. 준호야. 너는 내 손자야. 소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어. 틀림없어. 너는 도훈이 아들이고 내 친손자야. 침묵이 길게 흘렀어요.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찾았어. 포기했었어.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호텔 로비에 있었어. 바로 내 앞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더 빨리 못 찾아서. 널 내보내서. 믿어주지 못해서.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해.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뭘? 할아버지라는 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였습니다. 접고 또 접어서 너덜너덜해진 편지. 엄마가 남긴 편지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소년이 편지를 펼쳤어요.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계셔. 퇴원해온 회장님이야. 언젠가 꼭 찾아가.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 거야. 사랑해. 엄마가.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아이에게도 편지를 남겼던 거였습니다. 자신에게 보낸 편지와는 다른 편지. 그래서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일부러요. 쫓겨나면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무서웠어요. 말하면 버림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못 말했어요. 소년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내보냈을 때요. 원망 안 했어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버림받는 거. 익숙하니까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근데 돌아오고 싶었어요. 여기가 처음으로 집 같았거든요.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밥 차려주고 방 만들어주고 학교 보내준다고 했을 때요. 진짜 행복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도연이 소년을 끌어안았어요. 세계. 미안해. 미안해, 준호야. 소년이 도연의 등을 잡았어요. 움켜쥐었습니다. 저도요. 진작 말할걸. 무서워서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울면서.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오만식이었어요. 증거 자료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제출할 보관함 관련 서류. 만식은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서며 혼잣말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도연이 소년의 어깨를 잡았어요.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제 어디도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내 할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가 자란 집이야. 소년의 입술이 떨렸어요. 진짜요? 진짜야. 다시 안 내보내요? 절대 안 해. 소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도연은 소년을 다시 안았어요.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저택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울음이 아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오해를 녹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저택 정원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아침 8시 식당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2인용 테이블 위에 그릇이
두 개 놓여 있었어요. 6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어요. 도연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입학식이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어? 네. 준호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 여사가 밥과 반찬을 내왔어요. 미역국이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도연이 물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입학식이요? 그것도 맞고 오늘이 내 생일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제 생일이요? 그래. 출생 기록을 찾았어. 오늘이 내가 태어난 날이야. 준호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생일을 처음 알았습니다. 12해를 살면서 한 번도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역국이야. 도연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생일 축하해, 준호야. 준호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날렸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식탁을 비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말했어요. 보여줄 게 있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도훈의 방 앞에 섰어요. 도연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열지 않았던 문.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먼지가 반짝거렸습니다. 방 안에 청년의 흔적이 그대로 있었어요. 책상, 책꽂이, 벽에 걸린 사진들. 도연이 책상 위 액자를 집었어요.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28. 눈이 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준호가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 닮았어요? 응, 많이 닮았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연이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어릴 때 사진이야. 앨범을 펼쳤어요. 아기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여기 봐. 너랑 똑같지? 준호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미소. 할아버지, 응, 저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앨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부터 내 사진도 찍을 거야.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12살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왔어요. 도연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열린 문. 이제 다시 닫을 이유가 없었어요. 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입학식에 가야 했습니다. 준호가 신발을 신다 멈췄어요. 할아버지, 왜? 저, 남준호로 이름 바꿔도 돼요? 도연이 멈칫했어요. 남준호? 네. 할아버지 성이잖아요. 저도 같은 성 쓰고 싶어요.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꾸자. 준호가 웃었어요. 아니, 이제 남준호가 웃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도로 위로 분홍빛 꽃비가 내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풍경, 같은 봄, 같은 가족. 할아버지, 응, 행복해요. 도연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도훈이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나도 행복해. 차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입학식장 앞이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도연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가족. 입학식장 문 앞에서 준호가 멈췄어요.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저 찾아줘서요. 도연이 손을 뻗었어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준호가 입학식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늘에서 벚꽃잎이 날렸어요.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텅 빈 식탁에 그릇이 하나뿐이던 아침. 잠겨있던 아들의 방. 혼자 먹던 밥. 이제 다 지나갔어요. 두 개의 그릇. 열린 방문. 함께하는 식탁. 그게 이제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를 감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준호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햇살 같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